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가 지난 몇 년 동안 희생한 게 맞는 줄 알았어? 엄마가 하는 일은 이 가족을 숨막히게 할 뿐이다. 엄마는 우리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입 다물어. 나는 너처럼 불효하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아들은 필요 없어. 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야. 네, 저는 당신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식당은 저 없이 무너질 거예요. 공허한 자랑을 안고 살아라.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은 별표 떡볶이 별표 레스토랑과 30년 동안 함께하면서 저는 삶의 어려움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이 식단이 3명의 아이들을 키울 뿐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끈기의 상징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한때 신뢰와 사랑을 다 쏟았던 가족으로부터 올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지 작은 식단이나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에 직면했을 때 고통스러운 여정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사랑과 이성의 투쟁에서 나는 가장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올해 50세가 된 정의자이고 현재 서울 한복판의 고풍스럽고 향수가 넘치는 지역인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초를 회상해보면 나는 여전히 그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잊을 수 없다. 나는 노란 가로등 아래 서서 남편의 마지막 보따리를 손에 꼭 껴안고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다.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새집에는 어머니와 딸이 넷밖에 없었고 배우자 없는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날 밤, 2살도 채 안 된 막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는 듯했다. 저의 첫 번째 별표 떡볶이 별표은 사실 동대문 시장의 한 사람에게서 구입한 중고 카트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외에는 요리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별표 김치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웃 할머니에게서 배운 덕분에 재료를 고르는 방법과 달콤한 맛이 나는 소스를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가게는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줄이 매일 스쳐가는 식료품점 뒤의 작은 골목 끝에 위치해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빨간 소스 냄비를 가진 어설픈 머리와 손발의 어설픈 젊은 여성인 나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가 지나가는 학생 2명을 초대해서 별표 떡볶이 한 입 먹어보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즈맨이 너의 별표 떡볶이 별표는 엄마만큼 맛있어. 그때부터 작은 식당은 첫 손님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따뜻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왔다. 매일 정오에 들러 별표 떡볶이 별표 접시를 한 잔씩 돌며 불어다신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년 남자가 기억난다. 소녀도 금요일 밤마다 근처 커피숍에서 퇴근한 후 미완성된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들르곤 했다. 그들은 고객일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골목이 좁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통에 대처하고 새 자녀를 키우며 가장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객의 만족스러운 시선에서부터 몇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돕기 위해 들를 때마다 큰 아들의 어색한 미소까지 말이죠. 하루하루가 새로운 이야기이고 내가 만든 모든 별표 떡볶이 별표은 삶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떡볶이 식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달콤하고 아픈 기억이 모두 담긴 장소이다. 바쁜 나날, 카운터 뒤에 서서 따끈따끈한 떡 위에 빨간 소스를 부었을 때 나는 여전히 지난 여점을 생각할 때 약간의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저는 제 지붕에서부터 최초의 균열이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 가을 오후, 내가 길끝 불빛처럼 사랑했던 막내 아들 지훈이 신년도만 소식이 끊긴 후 갑자기 가게 문 앞에 나타났을 때였다.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그의 아내 혜원과 함께 왔다. 지훈은 효자였지만 음악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나간 날부터 연락이 끊겼다. 나는 항상 그것이 준비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귀환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지훈이를 보고 느꼈던 불안감이 또렷이 기억난다. 전보다 더 여위어졌고 눈빛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다. 혜원이가 저를 거의 눈치채고 낯선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앉자마자 지훈은 몇십 년 동안 모아둔 저금을 그에게 달라고 퉁명스럽게 부탁했다. 엄마, 저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신다면 2배로 갚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지훈이 돈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그 돈을 자신을 방어하고 필요할 때 아이들을 돕는 데 쓴다고 거절하자 지훈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혜원이는 거기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옅은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훈이의 태도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 모든 희망을 걸었던 내가 품었던 아이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내 앞에 서 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지훈이랑 혜원이가 저희 집에 남아서 처음에는 여전히 침착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재회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이가 전화를 자주 해서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지훈은 듣도 보도 못한 옛 친구들을 계속 만나 늦은 시간에 가게로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어 제 손님까지 괴롭혔어요. 어느 날 밤 잔부를 확인해보니 식당 기금의 액수가 크게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묻자 지훈은 부인하지 않았다. 엄마, 돈이 필요해요. 엄마 알아듣겠어요?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단칼에 박히는 것과 같았다. 뭐라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눈물을 흘렸던 식당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지훈과 나의 갈등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나의 큰 아이들인 지원이와 수진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솔직하고 단호한 둘째 딸 수진은 식당 한가운데서 지훈과 말다툼을 벌인다. 엄마가 뭐고 은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이 식당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의 말은 격렬한 논쟁에 불을 지피는 듯 주변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지훈은 이내 가버리고 혜원이를 끌고 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식당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흐름을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된 나는 항상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양날의 칼이 되어 더 이상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떡볶이 식당은 이제 일터일뿐만 아니라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이다. 지훈이 내게 휴식을 권하고 술집 경영을 아이들에게 맡겼을 때 나는 마음이 위로되는 것 같았다. 수십 년 동안 부엌과 식단에 애착을 가졌고 항상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이가 부담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가족이 마침내 유대감을 되찾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아침 날씨가 약간 쌀쌀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낡은 나무 테이블들을 닦고 있는데 지훈이가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엄마,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다 돌볼게요. 라고 그가 부드럽게 그러나 결단력 있게 말했다. 처음에 나는 동의했다. 지훈은 시대가 바뀌면서 레스토랑은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뉴를 다시 만드는 것, 소셜미디어 광고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심지어 공간을 다시 칠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술이 서툴러서 지훈이다 다 맡겠다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제 떡볶이 음식점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혜원이의 등장은 이후 나를 불안하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는 지훈이를 돕기 위해 가끔 가게에 들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곧 혜원이는 모든 것을 어지럽게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의 공간이 촌스러워 보인다 며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며 여관 대치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또한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음식 값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음식이 맛있고 예쁘기만 하면 가격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의뢰인, 직장인, 학생 모두가 그런 변화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혜원이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그녀는 내가 술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은행 계좌를 포함한 모든 장부를 나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훈은 엄마, 나 못 믿어.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양보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식단이 막 문을 닫았을 때 나는 혜원이가 내 방에서 장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엄마, 저는 단지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지만 그녀의 얼버무리는 눈빛은 나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후 식당 계좌의 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됐지만 지훈은 묻자 우리는 식담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 투자한다. 고 얼버무렸다. 그러던 어느 날 광전시장 친구로부터 지훈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니, 지훈이가 큰일 났다고 들었어요. 왜 그걸 막지 않았어요?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귀에 꽂혔다. 지훈을 상대하려다 피했고 빚을 묻는 말에 화가 치밀기까지 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식당의 미래를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낯선 사람들이 식당에 나타나 빚을 갚기 위해 왔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들은 러시아어 중간에 들어서서 손님들을 겁에 질려 떠나게 했다. 그들은 지훈에게 협박하듯 말했고 혜원은 마치 이 장면이 익숙해진 것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그 그룹의 나이든 남자다 나에게 와서 아즈매니, 가게 주인이시죠? 그럼 할머니도 책임지셔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통지불능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때 내 노력과 불굴의 상징으로 여겼던 떡볶이 식담은 이제 다시 부담이 되었고 우리 가족이 내던져 놓은 함정이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식당일 뿐 아니라 자랑거리였고 제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원이가 술집 일에 더 깊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불안감이 밀려온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막가게를 열었을 때 그녀는 한 젊은 남자와 함께 나타났어요. 자신을 경영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면서요. 혜원 씨는 그가 제 떡볶이 가게를 완전히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제4 공시대예요. 혁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 억지가 서려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남자는 현금 자동 계산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부터 더 현대적인 색상으로 전체 술집 공간을 재설계하는 것까지 변경할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말을 했지만 내가 들은 것은 돈뿐이었다. 많은 돈, 그는 처음 투자는 약간 높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매출을 2배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미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엄마, 이건 기회야. 우리 계속 똑같은 거 할 순 없어. 나는 그 말에 몸을 움츠렸다. 나의 떡볶이 식단은 낡았지만 믿음직한 경영 방식으로 30년 동안 존재해왔다. 나의 서투른 필체로 모든 지출을 기록한 수첩은 작업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세월 동안 모든 노력을 기록한 장소인 기억의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혜원이는 그 모든 것이 구싯이고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분이 상해도 화기애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저는 당신이 더 나은 식당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엄마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아. 나의 말에 혜원은 멈칫했지만 그녀는 씩 웃으며 웃었다. 엄마, 왜 항상 그렇게 멀리까지 걱정하세요? 다 계산했어요. 우리를 믿으면 돼.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점점 더 긴장되었다. 혜원이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술집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꾼을 불러 현대식 현금 계산기를 설치했지만 제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큰 계산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발견했다. 안심해요. 제가 먼저 일부를 지불했어요. 그녀는 나머지 가게는 수익에서 점차적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혜원이는 제가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메뉴도 바꿨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떡볶이 요리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고 내가 만드는 법을 모르는 퓨전 요리를 멋대로 추가했다. 단골 손님이 식당에 가서 오래된 요리를 물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쓰라렸다. 한 번은 20년 넘게 사귄 나이 든 아저씨가 돌아서서 나와 중얼거렸다. 이 가게는 이제 너무 달라. 예전 같지 않아. 최악에 이른 지훈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일어났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매출 부진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왜 엄마는 그 낡은 사업 방식을 계속 고집하세요? 혜원이 말이 맞아. 엄마는 혁신적이지 않아. 그 말이 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에게 이 레스토랑은 돈을 벌기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기억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혜원이 관세 확장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제안했을 때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녀는 이 작은 떡볶이 식당을 여러 개의 지점이 있는 큰 식당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나는 완강히 거절했다. 혜원아, 미안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게 엄마의 한계야. 그러나 그녀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실망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모든 것을 제자리 걸음으로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지훈과 혜원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식당에 덜 갔고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을 가로막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제 떡볶이 가게가 제 인생 전체가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식당 작은 부엌 한가운데서 지훈과 마주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아들의 냉담한 눈동자를 쳐다보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어머니의 땀이고 지난 30년도만 어머니의 평생입니다. 이해 못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투성이었다. 지훈은 아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낯선 차가운 미소, 엷은 미소만 지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는 늙었고 엄마의 방법은 매우 구식이다. 가족과 식당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훈의 대답은 나를 침묵으로 만들었다.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아이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냉담한 태도로 내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엌 전체가 침묵에 잠긴 듯 나도 모르게 탁자 위에 빈 접시를 치웠을 때 젓가락 그릇이 덜컹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가족에게 좋습니까? 미래에 좋은 나는 한숨을 쉬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저축한 모든 돈이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타개할 수 있어? 지훈이 돌아선다. 눈빛이 불쾌하다. 엄마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나이든 식당을 엄마가 고집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랑 혜원이가 식당을 현대화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엄마가 항상 말려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알고 보니 지훈의 눈에는 내 모든 희생이 수포로 돌아갔다. 부옆에서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열심히 일했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운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딘가에서 틀려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그 후 며칠 동안 가게의 분위기는 더 답답해졌다. 지훈이랑 혜원이랑 저랑 술집 어떻게 운영할지 자주 싸워요. 부분적으로 혜원이 부과한 성급한 견화들,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예전에 내 식당을 그들의 일상의 일부로 여겼던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조용히 떠나간다.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큰아들 지원이 이야기를 알고 인천에서 돌아와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였다. 그들은 가게 문 앞에서 크게 싸웠다. 늘 차분하고 차분했던 지원이 동생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로 지훈아 뭐하니? 이곳은 집이고 어머니가 평생을 들여오신 곳입니다. 자기 생각만 할 순 없어. 하지만 지훈은 양보하지 않았다.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도 엄마에게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길 원한다.
하지만 엄마의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 바꾸면 이 가게는 죽는다. 나는 그저 거기 서서 두 아들이 다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끈끈한 가정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낯선 사람이 되었고 각자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떡볶이 가게가 붕괴 직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엄마의 뿐이고 제가 항상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깊은 균열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마구 쏟아졌고 빗소리는 비오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년 동안 매달려온 부엌에서 혜원과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더 이상 만질 권리가 없는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천장의 전구에서 옅은 노란색 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혜원씨 하고 부르는데 떨리지만 투지가 가득해요.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여 감히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나요? 여긴 내 가게야. 내 인생이야. 왜 그러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빛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건 할머니였어요. 쉬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를 돕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도와줘요? 당신이 하는 일을 도우라고 부르나요?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 나는 소리쳤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혜원이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싱긋 웃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왜 처음에는 우리 다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당신은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할머니다 적응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의 끈기 끝에 유일하게 남은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짓눌려 버렸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혜원의 뺨을 세게 때리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다. 뺨이 작은 부엌에서 쾅쾅 울렸다. 혜원이는 볼을 꼭 껴안고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서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후회의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밖에서 들어오더니 바로 앞에 있는 광경이 터졌어요. 엄마 뭐해? 지훈이 내 앞으로 돌진하면서 소리친다.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나를 세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등과 무릎에서 통증이 왔다. 엄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를 귀찮게 할 뿐이야. 엄마,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해요. 지훈이의 고함 소리가 한 칼에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며 품었던 아들을 올려다보았는데 지금은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내 앞에 서 있다. 더 이상 못 알아보겠어요. 더 이상 내가 아는 지훈이 아니라 희망을 걸었던 적이 있다. 이기적인 엄마? 나는 물음을 터뜨렸고 울음은 참을 수 없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뭐든지 참아주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지금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 변했어. 지훈아, 너는 더 이상 엄마가 알던 아들이 아니야.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혜원은 그에게 다가가 가슴에 팔짱을 끼고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거기에 부엌 바닥에 앉아 눈물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내가 한 모든 일, 지난 몇 년 동안 희생한 모든 것이 결국 이 배신과 냉담함만 바꿀 수 있을까? 비는 여전히 밖에 내리고 그놈은 나의 고독과 무기력을 더욱 짙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것이 더 이상 음식점을 지키거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왼손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어서 손을 들 수가 없었고 병원에 도착한 후에 의사는 내가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나는 경상에 앉아 깁스를 한 탈과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지훈과 혜원의 배신감이 나를 더욱 마비시켰다. 나는 그들을 믿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는 가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책임을 다하는 지훈에게 전가했던 막내 아들 민준을 제외하고는 가족들로부터 단 한 념도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산에서 돌아온 민준은 뜨거운 죽 한 봉지와 함께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야 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항상 낙천적이고 착한 아이에게는 거의 볼 수 없는 근엄한 눈빛이다. 가디의 견화부터 지훈과 혜원이가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했다. 민준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이것은 단지 식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랑 민준이는 모든 걸 다 알아다리 시작했어요. 광장에 있는 대형 매장의 회계사로 일했던 옛 친구에게 부탁해 혜원이가 관리했던 장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과는 나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매출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게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다른 출처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우연히 나를 채무자로 만들었다. 민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훈과 혜원이 맺었던 흐릿한 계약서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 아는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다. 혜원이와 대출 관련자, 대화 녹취록도 수집했다. 증거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식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제가 나서서 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지훈과 혜원이를 상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줄만 아는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손님이 없는 오후에 그들을 술집으로 초대했다. 민준 씨랑 제 변호사님도 계시고 지훈은 들어오자 책상 위에 있는 서류와 증거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는 뭐 하실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단호함만 남았다. 엄마는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너와 혜원이가 내가 지은 모든 걸 계속 파괴하게 놔둘 순 없어. 이것은 아이들이 한 일에 대한 증거이다. 너희들이 물러서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 것이다. 지훈은 참백했고 혜원은 내서 침착한 표정에도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변호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내 목소리와 힘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 나는 오래된 식담을 탈기로 결정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시작하려면 상처투성이의 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남은 돈으로 아픈 기억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 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가 부산 일을 그만두고 매니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매일 카운터 뒤에 서서 내가 만든 떡볶이 요리를 새로운 손님들이 모두 사랑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말이죠. 내가 아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집에 와서 물어본 사람도 있었다. 희자야, 왜 그래?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가족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마음의 고통을 억누르며 침묵했다. 내가 겪은 일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지훈과 혜원이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예전처럼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대신 후회와 근심의 표정이었다. 엄마,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어. 일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혜원도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정말 후회해요.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고소 취하만 하면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애지중지 사랑했던 지훈이의 말은 이제 좀 생소하게 들린다. 나는 이 회개를 얼마나 희망했지만 나는 그들이 한 일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이 나를 고통의 끝까지 밀어냈던 때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꺼져 라고 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 같은 아이가 없다. 내가 한 짓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되었다. 재판의 날이 왔을 때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제 앞에는 지훈과 혜원이가 있는데 둘 다 초췌하고 당황해 보여요. 지훈이가 평소에 잘난 척하는 눈빛이 없어진 건 처음 봤어요. 오히려 불안감, 뭔가에 겁먹은 어린아이 같은 불안감. 제 변호사는 지훈과 혜원이 술집을 털기 위해 사용한 위조 서류부터 그들이 제게 몰래 떠넘긴 뒤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끊임없이 모순되었고 부정행위는 법정에서 명백하게 폭로되었다. 지훈이 일어설 차례가 되자 고개를 숙이며 나는 변명이 없다. 그냥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틀렸어. 그러나 그 말은 법정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성인이고 이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식당 소유권을 내게 돌려주며 이들이 점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지훈과 혜원 측에 요구했다. 안도감이 나를 덮쳤지만 동시에 음울한 고통도 감돌았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 것을 지켰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은 내가 막 떠나려 할 때 내게로 걸어왔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후회해요. 엄마를 용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거기 서서 지훈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일부는 그것을 안고 싶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것이 초래한 상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훈이 내가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마음속으로 널 용서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너는 내가 한 일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나는 뒤돌아서서 지훈이를 남겨두고 후회하며 울었다. 나의 걸음걸이는 무겁지만 나는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안다. 때때로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손을 놓아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작은 식당 문을 열었고 이제 아픈 기억이 무겁게 남아있지 않다. 따뜻한 불빛 아래서 저는 떡볶이 음식을 위해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지만 나는 인생이 항상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뜨거운 떡을 먹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과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담을 되찾은 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초창기는 정말 힘들었지만 따뜻한 바람과 같은 옛 고객들의 응원은 나를 든든하게 했다. 저의 떡볶이 요리에 익숙했던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 노인들까지 찾아와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줬다. 그들은 아즈맨이 이 맛이 너무 그리워요. 너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 격려의 말들이 하루하루를 이겨내는데도 밤마다 가게 문을 닫고 부엌이 조용해지면 뜻없는 질문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훈을 용서해야 할까?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의 갈퀴는 진정되지 않았다. 엄마가 되어 항상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번에는 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잘 모르겠다. 어느 날 술집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중 지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의 손주소 줄이 가슴을 졸이게 했다. 나는 봉투를 들고 기대도 되고 무섭기도 했다. 한참이 걸려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열었다. 편지가 생각보다 길어요. 글씨 하나하나 다 조심스러웠지만 지훈이 감동 속에 쓴 것처럼 번진 데가 있었다. 편지 내용이 나를 조용하게 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떡볶이 요리를 하기 위해 부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혼자 성장하게 키웠고 나는 항상 엄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압박감이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 엄마가 나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제가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임시직 일자리를 찾았고 빚을 조금씩 갚고 있다. 엄마가 저를 다시 받아주실 거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엄마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고 마음이 뒤죽박죽이었다. 변명이나 변명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진심 어린 글과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그날 하루를 오로지 생각으로만 보냈다. 어린 시절 지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부엌에서 항상 나를 따라오는 아이인데 밝은 목소리로 엄마,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고객이 내 요리를 칭찬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빛나는 눈빛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였다. 지훈이의 실수가 과연 내가 영원히 포기하게 만들 만큼 큰가? 과거를 둘 모두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조용한 부엌에 앉아있을 때 나는 늙은 손님이 한 말을 불현듯 떠올렸다. 아즈메니, 용서는 잊은 것이 아니야.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선택할까? 조언해 주세요. 나는 이 어려운 결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